그 수빅만은 원래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요, 미국 제7함대 본부가 있던 곳인데 필리핀에서 반미 정서가 커지고 하면서 1990년대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경제범죄 개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재화, 경제적 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최근 필리핀이 수빅만 일대를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미국도 장비 사전 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민간 자본을 활용한 방식까지 보면 이건 사실상 중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설계일까요? 전 이게 미리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미국의 아주 정밀한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패권국의 움직임, 과거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명확한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자면요, 동인도 회사라는 어떤 상업 자본이 들어가서 그 해양 루트를 개척하고 항만을 개척하고 거기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세계 패권을 유지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특히 필리핀이란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수빅만은 원래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요, 원래 미국 제7함대가 있던 곳입니다. 미국 제7함대 본부가 있던 곳인데 필리핀에서 반미 정서가 커지고 하면서 1990년대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칠함대가 거기 계속 있었다면 중국의 우리 구단선이라고 하죠, 그 남중국해나 필리핀까지 자기 바다라고 못했을 겁니다. 필리핀이 아주 전략적 오판을 한 거죠. 미국이 배부를 때는 미국이 있고 없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 니들이 있어? 왜 우리를 관리하는 것 같아? 니들이 총독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총독이 나가고 나니 다른 호랑이가 그 바다를 차지하러 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면 그 수빅만에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한진중공업이 그게 거기에 이제 그 조선소를 지어서 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당시에 좀 안타깝지만 나온 거를 미국 자본이 그 미국 펀드가 샀습니다. 세르버러스라는 펀드가 샀는데요. 그게 2022년입니다. 저는 이때 상당히 안보적인 것도 굉장히 고려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는 2018년부터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2년에 세르버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이거를 민군 복합항 혹은 어떤 전략적 구조적으로 바꿔나갈 거라는 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어떤 데서 볼 수 있느냐면 이번에 파나마 운하가 문제가 됐을 때 그 파나마 양극단의 그 홍콩의 회사가 그걸 파는데 산 게 블랙록이잖아요. 거기도 어떤 펀딩을 받아서 블랙록이 들어와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킨 겁니다.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큰 그림이 아주 정교하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 뉴욕 기반의 그 펀드의 이득과 국가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선에서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정교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해병대도 최근에 거기에 아주 큰 부지를 임차해서, 약간 축구장만한 부지를 임차해서 차량과 통신 장비, 뭐 공병 장비를 갖다 놨다고 하니까요. 그냥 중국 코앞에 이제 그런 미국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이게 해군 기지가 사실상 뭐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 조선소 인수가 아니라 미국이 민간 자본을 통해 전략 구도를 바꾼 사례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 흐름, 미국은 어떤 전략 틀 안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나요? 그 수빅만에 조선소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을 통해 미군 함정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수리하는 이런 사업을 또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게 또 현대중공업에 꽤 괜찮은 수익 모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현대중공업의 수빅만 조선소를 아예 사라고, 약간 정치적 압박이라고 할까요? 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그 수빅만의 전략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군사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뭐 연합훈련도 계속 하거든요. 사실 뭐 필리핀 군대라는 게, 해군이라는 게 거의 좀 뭐 중국과 맞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훈련한다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운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중고배들을 들여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건 그 나라의 사이즈나 군에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모습, 그다음 외교적인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진짜 상당한 전략적 설계를,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미중 경쟁이 격화될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 설계와 얼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빅만엔 현대가 정비 인프라를 깔고 해저 케이블도 새로 매설됐다고 합니다. 미군 장비 배치 이전에 이미 기지 작동 조건부터 다 갖춘 셈 아닌가요?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고 한참 지나면서 유럽 흑해예요. 그리고 발트해 쪽에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끊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끊었을까요? 러시아가 끊었을 거라는 심증이 강한데 실제로 끊은 배들을 보면 끊었다고 해서 그 에스토니아나 이런 데 잡힌 배들을 보면 중국 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령 함대, 국적도 어딘지도 모르고 선박 보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괜히 끊고 가다가 잡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토니아나 이런 나라, 라트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작은 나라고 군대도 러시아에 비해서 보잘것도 없지만 그 끊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무력을 써서 상선을 납포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상선을 납포한다는 건 전쟁까지 각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 해저 케이블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을 미국 통신업체 서브콤이 필리핀에 깔았단 말이에요. 미국이요, 이 해저 케이블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미국은 해저 케이블을 절대 홍콩까지 깔지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딱 대만까지만 깝니다. 그만큼 이 해저 케이블이 전투나 혹은 뭐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요한 자원이고요. 평시에도 그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통신 업체가 그 수빅만이나 이런 필리핀으로 해저 케이블을 새로 깔고 그다음에 현대가 정비 인프라를 뭐 함성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정비 인프라를 새로 깐다는 건 언제든지 그 중국의 앞에서 후방 기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고 이번에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봤듯이 중국제 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중국은 자신들의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도록 이 항공모함이 못 오게 하도록 수많은 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이미 배치해 놓고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현지에 있는 기지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수빅만이나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최근에 또 네 개의 기지를 미군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위치도 보면 다 약 북쪽입니다. 대만과 가까운 쪽으로 해서 준 것도요. 뭐 아주 정밀한 데서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상당히 전략적으로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건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미국은 전쟁 준비 다 끝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선 병력도 장비도 없다 보여주기다는 반론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빅만은 전투기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당장 그렇게 뭐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핵 개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핵을 바로 지금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여차하면 6개월 안에 바꿀 수 있는 거를 원하잖아요. 6개월 안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미국에서 허락을 받자라는 게 핵 개발론자들 중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수익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기지를 원하는 건 미국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국을 자극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6개월 안에 바로 유사시에 바꿀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지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요. 수빅만에 있는 국제공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전진 공군기지로 쓸 수 있도록 그 항공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뭐 굳이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비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오랜 기간 미국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방위 조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그 기지들이 있고 미국이 물류 지원만 잘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하필 필리핀일까요? 대만을 대신할 전략 거점인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합동훈련까지 가능한 국가라서 선택된 걸까요? 뭐 지도만 보면 알 수 있죠. 지도를 보면 명확하죠. 그 중국이 말하는 구단선 끝에 걸쳐져 있고요. 필리핀은 유사시에 대만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뭐 마지막에 넘겨받은 4개 기지 같은 경우는
그 필리핀 북쪽 섬들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인제 그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조그만 한반도를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사실 미국 가서 보면 미국 사람들의 세계 전략은 전 세계를 펼쳐 놓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충돌이 있을 때 '이 기지만 살려야 돼.'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그 대안으로 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네시아나 이런 태평양의 섬들에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군사적 협약을 갱신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더 큰 지원을 해 주고 우리랑도 하자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만을 따져서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엔 누가 더 준비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미국같이 인제 어떤 그 세계 경영을 하는 나라에서는 씨를 뿌려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전환 가능한 그런 위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딱 지도를 보면 필리핀만한 나라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좀 미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필리핀도 민주주의 국가고 한국에도 조금 더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고 또 아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필리핀도 마찬가지잖아요. 필리핀의 정권 교체나 필리핀 내부 여론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미국 입장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고 군사를 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를 어디에 만들 거냐. 한국, 일본, 필리핀 뭐 이 정도밖에는 미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빅만 인수는 2019년부터 추진됐고 트럼프 바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이건 미국의 정권을 넘어 고정된 안보 전략이라는 뜻 아닌가요? 오바마 정권부터 피보트 아시아라 그래서 대중 견제와 아시아로 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뭐 관세 문제나 이런 거를 미국의 대중 압박을 보면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했던 압박 정책과 관세나 뭐 여러 가지 압박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도 취소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재도 더 늘리고 압박을 올렸어요. 그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중국을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80%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민주당이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이 미국에 부러운 게 거기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은요. 한국의 뭐 민주당 국민의힘의 대결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정말 사소한 인사하는 단어 하나까지도 싸웁니다. 예를 들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공화당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니 그건 종교적이야. 해피 홀리데이니까 행복한 휴일로 부르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러운 점은 대외 전략, 외교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싸우질 않습니다. 이게 참 미국의 부러운 점이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점이거든요. 물론 뭐 외교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사실 특별히 표가 안 되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 압박 차원에서 하는 어떤 전략적 움직임은 어떤 정권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미중 충돌의 중심이 필리핀, 대만으로 옮겨가는데 한국은 어디에서야 현실적인 선택이 될까요? 전 당연히 뭐 저희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버틸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를 이익을 찾으려는 그런 걸 찾는다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의 전환기에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미 70년 전 6.25 때 우리가 어느 편인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한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간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이제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공급망과 기술 동맹, 그다음에 인프라 전략 이런 데 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와 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그렇게 바로 끊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관세나 이런 걸로 이번 수출 결과를 봐도 미국으로 떨어져 중국향 수출은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또 우리 무역에서 차지한 수출 비중이 또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경제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온 세계에 우리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온 세계에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 중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급망에 들어간다면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덜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건 안보적으로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명확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제적 의존도를 우리가 조금씩 낮춰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교 안보적으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소 게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원칙 하에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빅만처럼 자본과 협약으로 군사 구조를 바꾸는 전략은 최근 미국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이걸 구조 개입형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과격한 관세 정책이나 뭐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할 만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렇다면 경쟁자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중국에게 수백 조씩, 한국 돈으로 수백조 원을 매년 퍼주고 있어요. 무역 적자란 이름으로요. 물론 다른 면으로 미국이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대한 두 국가가 전 세계를 놓고 경쟁하는데 한쪽에서 계속 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거의 분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충돌도 덜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의 경쟁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더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잘라내려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빨리 잘라내고 공급망을 다르게 해야 서로의 충돌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는 길, 그러니까 대중 압박과 중국과의 어떤 공급망 분리 차원에서 이런 수빅만 같은 것도 일어난다고 보고요. 이건 단순히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쪽으로 줄을 서라. 우리 쪽으로 줄을 서고 여기서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미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그 수빅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구조를 바꿔가는가에 좀 어떤 새로운 모델 같은 거거든요. 조금 사례는 다르지만 미국의 칩스법이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요. 미국이 만든 새로운 규칙 안으로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그 구조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과거 바이든 정부는 그런 걸 가지고 보조금으로 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채찍으로 하면서 동맹국들을 이 안에 가두리로 가두고 중국을 구조 밖으로 밀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수빅만도 뭐 그런 과정에서 비슷하죠. 안보와 경제 모든 거를 끌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식 주둔군도 없이 그다음 미국 깃발도 없이 친구를 만들고 그 안에 경제적, 안보적이 공동으로 같이 가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게 미래의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가는 그 새로운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즘 전쟁은 전투기보다 항구, 자본, 인프라가 먼저 움직이는 시대 같은데요. 수빅만은 단순 거점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략적 입지 경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어떤 입지를 자기가 보고 어떤 필요한 입지다라고 생각하면 그 입지를 얻는데 굉장히 최대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약간 파나마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죠. 미국의 이익에 확실히 주는 입지를 찾아서 선점하는 겁니다. 그게 군사적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인프라와 자본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선점을 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인프라와 자본이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면 중국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1대1로 같은 걸로 돈을 쏟아붓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우격다짐으로 돈을 넣고 뭐 부패가 있어도 눈을 감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걸 받은 나라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지금 미국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전략적 입지 경쟁이 앞으로 계속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필리핀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인도에서도 봤듯이요. 인도가 이제 완전히 미국 예전에는 과거에 비동맹의 그냥 가장 선두주자로 뭐 맹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미국이랑 붙어 있다는 게 그냥 거의 증명이 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전략적 입지 경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게 좀 또 중요한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거점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팔라우하고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갔고 솔로몬 제도는요 2022년에 중국하고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군함의 기함과 병력 배치 가능하게 했고요. 르완다도 뭐 미국하고 최근에 그걸 해가지고 뭐 최근에 아니지만 주둔군 지휘 협정가를 해가지고 미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미군이 이제 들어갈 기지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넓혀가는 거고 중국도 이렇게 솔로몬 제도 같은 때는 해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략적 입지 경쟁이란 게요 뭐 당연합니다. 이 강대국들끼리의 그 경쟁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이런 뭐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잖아요. 이런 섬나라들하고 미국이 자유연합협정이란 걸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들 국가의 영토, 영해, 그다음에 영공에 대한 독립적 군사 접근권을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대신 이제 수십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또 뭐 이렇게 필리핀처럼요. 팔라우의 뭐 한 섬에는 미군이 비행장과 부두의 확장 및 수리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의 독점적 권한을 미군이 갖고 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중국이 이렇게 몰고 오더라도 거기서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반면 또 중국은요. 솔로몬 제도에 2022년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군함의 기항과 병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먼 아프리카로 가보면 미국은 또 르완다하고 주둔군 지휘 협정을 했대요. 또 아프리카에는 사실 중국군이 갈 수 있는 항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르완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미군을 끌어들이면서 그 옆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데 자기 나라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이런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기항지나 어떤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점들을 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미국이 우세하죠. 우세하지만 이제 중국도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그런 면을 또 신경 쓸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입지 경쟁은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향후 패권 경쟁의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 레드맨션이라는 해커 집단이죠. 해커 집단인데 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BPF 이게 버클리 파켓 필터라는 그 악성 코드예요. 이거를 옛날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해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드맨션에 의해서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킹 공격 대상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이전부터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는 이미 아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60만 명 정도의 해커들이 있다. 근데 이번에 SKT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해놓고 금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뭐 사라 팔아라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보안적, 안보적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최근 몇 년간의 통화 기록 또는 그 교신 기록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데가 있지만 이제 중국발 공격이 제일 많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가 이제 한국의 기관들 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공공연한 사실이 됐는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그 중국의 보안 업체들이 중국의 정부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안부와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더라. 그렇다면은 배후에 중국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그런 흐름을 잡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국가기관 인프라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특정
특정 분야에 계속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걸 보면 이게 다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위 국가 안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공격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 스파이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경제범죄 개념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재화, 경제적 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수십 년간 개발하고 연구하고 세팅이 된 거를 사실 뭐 설계도 한 장 가져가도 그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종이 한 장 잘 갖다 줘가지고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산업 스파이법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간첩죄의 범위를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고 처벌도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간첩죄라는 거를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보완하면서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서 더 넓게 이 소위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게 국가 이익이고 어떤 게 해를 끼치고 어떤 게 위해를 하는지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해석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법 만든 당국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적용할 수 넓게 적용을 할 필요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게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 간첩죄라는 거는 이거는 꼭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중국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갖고 있는데 경제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죠. 서로 정보 빼내기, 기술 어떻게든지 좀 더 쉽게 흡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 스파이법이라든가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엄벌 흐름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적대 행위, 위해 행위는 주로 북한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하고 뭐 우리한테 소위 뭐 해코지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북한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작년에 그 범위를 전 세계 대상으로 넓히는 게 통과가 됐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의 국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법제를 정비를 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의법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원래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죠. 근절이 잘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거의 위해성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하지만 안 될 때는 마지막 수단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를 제대로 완비를 해서 그걸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매우 비인도적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련 이런 데서는 예를 무슨 건설을 하는데 건자재를 빼돌려서 밖에다 팔고 그러면 사형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국제인권조직에서는 무자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타이완 같은 데도 유괴죄는 단심 사형이에요. 1심으로 왜 한 번에 합니다. 대법원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공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중국도 마약하면은 그런 똑같은 거죠. 그쪽은 예. 가차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운송하다 걸려도 사형을 당할 판이에요. 마약 운반. 예를 들어서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있잖아. 이거 좀 가방 좀 내가 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그냥 좋은 뜻으로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뭘 하겠지만 그렇게 걸려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부분은 법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해야 되지만 안 되면 법으로라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이 있는데 좀 너무 적용 범위도 그렇고 무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법들을 제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전적 손해라든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흘린 땀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죠. 물론 이제 옛날 기술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절도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쉽게 안 걸리면 괜찮고 걸리면 선방망이고 잠깐 살다오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 규정으로 최대 해봐야 추방이다. 재입국 금지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벌써 뭐 민간인이 호기심으로 가서 드론을 가지고 가고 고성능 그 소위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는 거는 전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사실 빨리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뭐 의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여야만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간첩법이라든가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 뭐 유럽의 경우라든지 이런 데도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법률이 유럽의 뭐 타국 정보기관의 정보를 제공한 죄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적용을 받을 텐데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죠. 이 사람도 그 중국인이지만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방의원의 보좌관으로 취업을 한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올 때 공작원 신분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걸 하면서 호섭을 당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명확하게 그런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원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봐야죠. 다만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문제 삼아서 억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조사와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법에 의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도 하고 그런 게 돼야 또 그걸 가지고 중국 측과 교섭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법 조항이 없다? 이건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움직여야 된다. 물론 이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 서독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데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이거 한 거를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네요. 정말로. 원래 그렇잖아요. 동서독이 얼마나 많은 정보전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니까 한 5년 정도를 문건을 빼내고 그걸 계속 했는데 눈치를 못 챘다가 이제 이번에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암약하게 되면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의회 뭐 보좌관이나 혹은 기관에서도 꼭 뭐 중국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뭐 귀화 제도가 있으니까 귀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도 중국의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네. 한 30여 개 신문사가 한국 신문인 것처럼 해서 중국의 이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를 하거나 또는 한국의 안 좋은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쭉 있었어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연장선상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든지 다른 나라의 자국을 알리고 싶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는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슨 뭐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겁을
겁을 먹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아, 저 나라는 버거워 또는 아우 쟤네하고는 부닥치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질에 좀 다른 방식으로 혼란을 주고 겁을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방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언론 홍보 업체지만 어쨌든 한글판으로 계속 사람들이 읽게 되면 중국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너무 좀 과도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자국의 정책 흐름과 집권당을 홍보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장 사이트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38개인가 재작년에 아마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형태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로 보면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거나 한국의 지역 감정, 남녀 간의 소위 젠더 문제들, 차별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좀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발된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일단 나왔지만 호주나 이런 데서는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캐나다 같은 데도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소위 보좌관을 매수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 독일 연방의원도 그 크라라는 위원인데 지금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금전을 받은 게 아니냐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매우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사이트를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서울 땡땡 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국 신문사 그렇습니다. 같아요. 딱 보면. 충남 뭐뭐 네. 충남 타임즈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별 그거 없이 접근을 하죠. 그리고 보면은 그냥 뭐 아주 거슬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은연중에 이게 중국이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스며들기 작전입니다. 네. 그게 인지전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제 심리를 동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지전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인지전도 전쟁이잖아요, 뒤에. 네.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게 전쟁 의지를 말살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싸워봐야 아마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 이런 부단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단한 작업.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인지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그런 전술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